왜 기억이 안 나세요? 알콜. 한 작가님은 네. 잘했어. 항상 그랬나요? 이 영화가 그런가요? 유일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봉준호 감독이면 어떻겠을까? 나도 그래야 하는 건가? 신분도 있고 잘하는 겁니다. 동갑이시고 둘 다 강남이고. 오, 강남 한 명도 박찬호. 다 강남 키드예요. 네. 저는 강원도예요. 거기 연대고, 서강대고, 여기 전문대고, 서울대잖아요. 이야기가 끊임없는 도돌이표야. BTV 이동진의 파이하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이분을 뵐 때마다 저는 저절로 미소가 생길 정도로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뵈니까 정말 그 반가움이 한 100배쯤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장항준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계단에서 올라오는데 일단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네, 아니 제가 여기를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네. 여기는 사실 우리 영화인들한테는 명예의 전당 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네.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너무 신기한 것이 많더군요. 살짝 불러봐도. 네, 보통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데 오셔서 오늘 또 기념 촬영도 곳곳에서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제 모든 곳에 장 감독님 보고 싶어하고 사실 수많은 매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시고 근데 이번에 진짜 본업으로 제대로 돌아오셨어요. 요즘 기분이 어떠십니까? 왕과 사는 남자. 이게 사실 영화를 하는 동안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뭐 항상 이렇게 영화 개봉할 때 감정의 진폭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번에는 되게 긴장되는 거예요. 개봉하기 한 달 전부터. 막 그래서 뭔가 막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 전문 용어로 이제 항준 쫄이라고 합니다. 항준이 너무 쫄아가지고 저희 집에서도 저희 딸하고 항준 쫄?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게 서광이 다가오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폭풍이 밀려오는 것 같으세요? 둘 다죠. 양가적인 감정이다. 기대감과 불안감, 초조함. 근데 처음이에요, 저는. 시사회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지금 개봉 이틀 전이긴 한데 주말에 또 약간 미리 이렇게 유료 시사회처럼 맞아요. 영화를 보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텐데 곳곳에서 솔직히 챙겨보시죠. 거의 분단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해. 아침 눈 뜨자마자 각종 포털 기사부터 해가지고 뭐 웹 카페 뭐 전부 다. 뭐가 제일 기분 좋으세요? 그런 어떤 주위의 말들 중에서? 시대를 담아냈다. 네. 그리고 배우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배우들의 눈빛이 서사다. 뭐 이런 것들이 그 얘기는 제가 이따 질문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역사에 되게 화려한 막 그 암투사? 너무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 거기에 사실 뒷면을 뒷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흥행의 파괴력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었는데 너무 유명해서 그래서 귀환 간 다음에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을 새롭게 봐주셔서 그게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 뭐 작년부터 올 겨울까지 굉장히 한국 영화가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바로 뒤에 또 이 영화가 나오고 그래서 한국 영화의 어떤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가? 맞아요. 이게 사실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가 우리 영화인들한테는 너무 소중한 영화가 돼버렸잖아요. 와, 이제 이 올해부터 영화계가 반등을 하나? 새 벽도부터 쫙 문을 열었는데 너무 멋지게 열어줬고 또 공교롭게도 만약에 우리하고 이 왕가 사는 남자가 그 같은 그 보여주기 상자 소속 작품이에요. 보여주기 상자. 이렇게 뭔가 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뭔가 우리도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그냥 쇼박스라고 말하셔도 돼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럼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이런 질문 아마 제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사극이지 않습니까? 장항준 감독 하면 이제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분이 사극을 저도 처음에 이제 맡게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장 감독님이 이걸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그 느낌이셨습니까? 일단 제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네가 사극을 해? 네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어떻게 사극을 하냐? 너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뭐 저는 뭐 편하게 친구끼리니까 그럼 넌 조선시대 살아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제가 실증을 잘 내는 편이라 안 해본 걸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 작품은 그러면 최근 작품이 다 다르네요. 뭐 장르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작품이 없어요. 특히 최근에 내 작품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작품 끝나면 또 실증 나고 그 장르가. 그래서 또 딴 거 먹고 싶고 약간 음식으로 치면 그랬는데 사극은 생각도 없었고 전혀 제가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하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네. 제가 배우들의 연기, 배우들하고는 이렇게 소통하는 게 좋겠구나. 네. 이런 것들 또 배우고 힘들지만 보람 있는 장르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감독을 중국에서는 도연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끌 도자 연기 연자에서 네. 그만큼 감독이 배우랑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 네. 이번 영화를 보면 진짜 배우들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네, 한국에 정말 이렇게 좋은 배우가 많다는 걸 또다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도 들었어요. 네. 어떤 기자분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뒤에 서 있는 저기 있는 사람들까지 다 잘하냐. 국내 사람들까지. 네. 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일 없을 때도 중간에 휴차 있는 날 같이 술 먹었어요. 아, 거기서요? 그 단역 배우분들하고. 네, 그래서 분위기가. 신나서. 사실 이제 배우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배우들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한번 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유해진 씨 경우인데 참 이제 사실은 오늘 촬영을 이제 기다리면서 세팅이 되기 전까지 이제 영화사분들하고도 유해진 씨 얘기했었거든요. 네.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고. 맞아요. 유해진 씨는 저는 그냥 전 세계에서 혼잣말 고트 같아요. 혼잣말로 막 혼자 중얼중얼 하는 연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여기 영화에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란 게 그 다리 위에서 이제 유배 오는 사람이 오면 네, 어떻게 할지를 혼자서 심지어는 말 타는 다가닥다가닥까지 해가면서 네. 혼자 1인 다역 하잖아요. 네. 저걸 어떻게 저 사람 말고 누가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도 너무 대사가 명확하게 있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명확히 있는 장면이 아니고 그냥 지분으로 대감 이쪽으로 오십시오. 대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만 짧게 돼 있고 네네.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간다. 네. 이게 다 전부예요. 근데 각본가는 얼마나 좋아요. 네, 와 진짜 거기서 우리 스태프들이 그래서 유해진 씨 연기를 보면서 너무 행복했었어요. 네. 야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그리고 이 유해진 씨의 등장으로 시대와 마을이 보인다. 얼굴이 조선시대예요. 그래 네. 맞아요. 뭐 국사책을 찍고 나온 얼굴이다. 뭐 이런 얘기를 국진남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유해진 씨를 안 지가 제가 라이터를 켤 때 처음 알았으니까. 네, 데뷔작이시니까. 네, 20 몇 년 됐는데 그때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유해진 씨를 처음 보고서. 그때도 왜 우리 그 국사책에 보면은 구한말 무장 독민 네네. 막 그리고 무슨 농민군 막 이런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국인은 원래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한국적인 얼굴이에요. 진짜 한국인의 얼굴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또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풍모 같은 게 사실은 일반 관객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거기다 그렇죠. 그게 더 쉬워지는 데다가 또 이분의 연기만이 갖고 있는 약간 그 배우로서 유해진 씨한테 가장 놀라는 건 대사를 말할 때 어떤 본인만의 리듬?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저도 이제 항상 작품 할 때마다 항상 부탁드리는데 배우분들한테 이거는 활자일 뿐이니까 말로 해달라. 본인의 말대로. 본인의 말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절정으로 꼽히는 사람이 유해진 씨인 것 같아요. 이게 문장처럼 들리고 어떤 활자처럼 들리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 말씀은. 말 사이사이 이렇게 막 추임새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폭소를 내면서 웃었던 장면이 일단 유해진 씨도 너무 굉장하고 또 박지원 씨도 굉장하잖아요. 근데 단종이 이제 극 중에서 보면 활을 쏴서 정말 명궁이라서 호랑이를 바로 격퇴하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관아에 가서 군수한테 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할 때 둘이 하는 거 보면 상대방이 말하고 본인은 말을 안 하고 듣는데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코미디 할 때마다 항상 하지만 이제 리허설 안 하거든요. 리허설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아니까 내가 진짜 반응이 내 몸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리허설 없이 대사 맞춰보지도 말고 바로 들어갑시다. 해서 한 것들이 그런 씬들인데 두 분이 정말 그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날아다니는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그런 것을 이제 감독이라면 모니터 뒤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흐뭇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올라가 있고 그리고 컷 하는 순간에 일찍 스태프들이 참았던 웃음을 팍 터뜨리거든요. 그렇겠네요. 그게 엔진 낼 뻔했네요. 그게 진짜 좀 코미디의 맛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코믹스러운 장면의 맛인데 이상하죠? 두 번 하면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허설을 안 하는 게 정말로 리허설을 안 하고 그리고 유해진 씨랑은 리허설 안 한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유해진 씨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우들하고도 저는 작품 들어가기 전에 항상 1대1로 씬 바이 씬을 다 하거든요. 리딩도 다 하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실지 저는 알아요. 저만.
대신 상대 배우는 모르죠. 네.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네, 그래야 리액션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번 작품도 그렇게 해서 좀 리허설을 많이 안 하고 했던 것들이 컸던 거예요. 리허설 이전에, 현장 이전에 이미 철저하게 리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숙지가 된 상태에서 현장에서는 최대한 배우의 어떤 개성과 그런 적응력을 살려주시는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디렉션을 줄 것들은 사실 제 방에서 다 했어요. 아, 이미 다 했고 톤까지 다 맞춰놓고 근데 그게 이제 막상 그 로케이션에 가서 상대 배우가 서보면 또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같이 쌓아 올린 것들, 그분들의 능력들이 출중하다는 걸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리허설 안 해도 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그 고수들이 서로서로의 실력을 가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유해진 씨가 연기 잘한다는 건 뭐 세상이 다 아니까 맞아요. 다시 한번 감탄했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진짜 박지훈 씨한테 놀랐습니다. 박지훈 씨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연기를 하는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서 연기하는 분들이 다 연기 귀신 같은 사람들이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어린 왕으로 나오는 20대 중반에 한국에서 물론 팬들이 많지만 본격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잖아요. 영화를 통해서는. 그런 상황에서 박지훈 씨를 보면서 아까 그 눈빛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배우는 눈을 파는 직업이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눈빛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한 중반까지는 눈이 이제 너무 슬프고 차연한 눈이고 뒤에 가면 또 달라지는데 그게 잘못 터닝을 하면 되게 자기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박지훈 씨가 제가 볼 때는 좀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디렉션을 잘 받아주는 배우라고 해야 되나? 평상시에도?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안 받아줘요. 끝나고 술 한잔 먹자는 뭐 어디 놀러 가자. 저는 오늘 그냥 좀 쉬겠습니다. 감독님이 너무 붙잡으니까. 그렇죠. 사무실에서 제 방에서 리딩을 정말 많이 했어요. 박지훈 씨랑 씬별로 다 리딩을 많이 하고, 한 명의 유지태 씨랑 분노 씨는 유지태 씨 또 모셔서 그 씬만 따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벌써 신뢰가 있었죠. 두 분한테 어떻게 할지 봤으니까. 젊은 배우가 갖기 힘든 그 축적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내재되어 있는 뭔가가. 탁월한 부분도 있고 노력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연기만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분위기 한계라는 게 있을 텐데 박지훈 씨가 이제 단종 역을 맡았는데 굉장히 기품 있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왕족 같으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참 저런 기품이나 포미를 사실은 드러내기가 왕처럼 보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반 설정이 되게 조금 관객들한테 양가적인 감정이 들어야 되잖아요. 위험이 있지만 힘은 없어야 된다는 거. 그 사실 쉽지 않은 건데 그 기품을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유지태 씨. 유지태 씨. 저는 의외로 유지태 씨가 이제 그분이 워낙 선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워낙 선하셔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사실은 악역 연기 굉장히 잘하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그 뚝방 전설 보면서 정말 오금이 저려서 그런 연기였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제 영화의 그 각색이나 연출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보통 이 사건은 우리가 보통 계유정난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계유정난 자체에 대해서는 시발점에 해당하는 뭐 김종소를 죽이거나 뭐 무슨 이렇게 정적들을 살해하는 어떻게 보면 사극에서 가장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 사건들은 하나도 묘사를 안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핍박받는 단족이나 이제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뒤에 이야기를 만드셨는데 흥미로운 것은 소위 계유정난 측의 주도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당장 수양대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신숙주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 하나도 안 나오고 빌런은 사실상 유일하게 한 명에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한 명이가 빌런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면 이야기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연출의 영역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배우가 유지태 씨가 하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참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영화의 승부는 첫 씬이에요. 한 명의 유지태가 등장하는 순간에 관객이 그걸 납득하느냐, 납득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덩치도 크고 왕은 또 앉아있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구부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조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세 자체도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신하로서 예의는 갖추고 있는 듯한데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이 어린 왕은 말은 편하게 하고 있지만 완전히 겁에 질려서 지금이라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그 씬에서 너무 유지태 씨가 잘 구축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일반 관객들 입장에서 한명회라는 사람을 드라마나 영화로 본 게 여러 번일 것 같고요. 떠오르는 배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한명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꼬부정하고 노회하고 사람도 제대로 안 보고 옆으로 볼 것 같고 이러는데 세상에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유지태 씨가
이렇게 몸이 좋고 이렇게 크고 압도적인 그런 걸로 한명회를 연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설득이 된다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사료에 봤더니 준비를 하면서 네. 한명회 역은 누가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고치잖아요. 네. 다른 한명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뭐 전에 뭐 이덕화 선생님이 하셨던 것, 또 김의성 배우님이 하셨던 것도 이런 게 너무 뻔한 역할이어서 네. 그래서 찾아봤어요, 정말 제가. 네. 이거 좀 웹서핑을 해가지고 기록들을 막 찾아봤더니 한명회의 그런 좀 왜곡된 이미지, 좀 간신 같고 막 이렇게 꾸부정한 이미지는 다 후대에 쓰여진 거더라고요. 신도비명이란데 당대에 쓰여진 거는 기록이 딱 그거예요. 네. 기골이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다고 네,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밝아서 모두가 우러러봤다. 그리고 무예에 출중했다. 네. 딱 요 기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 그 가문도 굉장한 명문가의 자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네. 이렇게 출세길이 막힌 글쎄 말이에요. 몰락한 양반 출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한명의 집은 할아버지가 조선의 개국공신이에요. 굉장히 높은 관직을 지냈고 네.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이 모두 주요 요직에 큰 벼슬을 했던 거고 본인만 급제를 못해서 네. 뭐 굉장히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네. 막 그렇게 돼 있는데 후대에 이 사람을 이제 간신으로 규정하고 부관 참시를 하잖아요. 네, 네. 네, 무덤에서 꺼내서 목을 네. 자르는데 그 이후에 쓰여진 기록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들은 간신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 당대 평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군요. 그래서 그러면 잘 됐다. 그러면 너무 잘 됐다. 이 기회에. 오히려 이런 근거도 있으니.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저 옛날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저 유지태 씨랑. 그 옛날에 왜 진짜 유지태 씨의 그 푸르른 청춘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그럼요. 한 20살 때. 저는 바이준 때부터. 바이준이 아마 데뷔작일걸요? 맞아요. 네. 그때부터. 그 너무 하고 싶었던 배우였는데 그동안에 제가 한 작품이랑 결이 맞진 않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시나리오 드리고 너무 흔쾌히 하겠다 그래서 또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3년 약정보다 저렴한 1년 약정 인터넷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자, 지금 이제 배우 이야기만으로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애초부터 처음 기획을 감독님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기획이 되어 있고 아마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완고인 시나리오를 아마 감독님한테 이렇게 제의가 온 것 같고 그렇죠. 감독님이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거절하셨다고 맞습니다.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공동 각본가로 이제 시나리오를 같이 쓰셨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 여쭤보고 싶은 건 처음에 거절하신 이유는 어떤 거고 그러다 다시 또 하기로 하신 이유는 또 어떤 건가요? 일단 사극이라는 점이 네. 그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했냐면은 사실 최근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낸 사극이 최근에 언뜻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네. 또 영화계 지금 상황도 안 좋아서 이게 투자가 안 될 것이다. 이게 또 제작비도 많이 들잖아요. 네, 사극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개유정난 이후에 유배간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스릴과 서스펜스, 스펙타클한 면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대중적으로. 그래서 이게 과연 그 100억이 넘어가는 상업 영화로서의 투자가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이 제일 이제 좀 걱정됐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어떤 제작자분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못하겠다. 다른 감독님이 하시면은 이렇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한 20분 정도 제가 생각한 수정 방향을 말씀드렸어요. 네. 인물은 이랬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제작자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감독님이 쓰시면 되겠네요. 감독님이 이거 하세요. 네. 이거 투자 안 돼요, 이거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감독님 머지않아 극장의 틀 영화가 떨어질 겁니다. 극장은 건재합니다. 아직. 틀 영화가 있어야 됩니다. 묘하게 설득력이 약간 이건 뭐 사기 같지만 속고 싶은 사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뭐 해안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럼 한번 해볼까? 진짜로 투자가 되고 배우들이 이렇게 다 붙을지 몰랐어요, 저는. 그분이 오르신 거네요. 저기가. 이분이시군요. 저분이 오늘 제가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된다고 바로 정면에서 딱 이렇게 다리 꼬시고 이렇게 다 쳐다보는.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제가 까불까봐. 왜냐면 이게 저 사실 뭐 까부는 게 어울리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왕가 사는 남자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감시하라고 하신 거죠. 네. 아무튼간에 그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음을 다 잡고 크고 작게 한 20번 정도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그럼 진짜 난산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시나리오 수정할 때 목표는 어제보다 0.1%만 나아지잖아요. 남한테 그 시나리오를 모니터해달라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결과가 좋으면 그만이니까. 가장 많이 바꾼 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그 중반 이후의 라인인 것 같아요. 그 금성대군 보기 운동이 있어야 한명회가 그걸 알아차리고 견제하면서
흥도에게 너 증자를 가져와라. 그래서 흥도가 관아에 고발을 할지 네. 아니면은 이분하고 함께 할지. 그 결정해야 되는데 갈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실 그 라인 자체가 없었죠. 예. 아. 금성대교 보기 운동이 없어지면은 그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처음에 그 제작자분을 뵙고 그 말씀 드린 거죠. 네. 이거는 뒤가 피치를 올리는 뭔가 전율이 되는 시퀀스들이 있어야 한다. 이 물줄기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뇌하는 흥도가 있어야 한다. 이 왕을 지킬 것이냐, 네. 아니면 내 목숨을 부지할 것이냐, 네. 권력자에게 붙어서 그런 라인이 사실 제일 많이 바뀐 거예요. 네. 시작은 어떤가요? 저는 사실 이제 이 네. 소재를 영화화할 사람이라면 네. 당연히 그 세조 그러니까 수양대군을 등장시킬 것 같고 그러면서 피바람이 있는 더군다나 그게 이제 동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영화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중요하죠. 관심을 확 끌 수 있고. 근데 그걸 다 없애고 고문으로 사실상 시작하고요. 네. 격화되어서 이제 그 이후로는 노상군이 되어서 유배를 가게 되고 사실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유배 간 지가 4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영월에. 더군다나 이제 유배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관객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종 애사에 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아서 어떻게 보면 결말 알고 영화 보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굉장히 부분이 있었을 텐데 시작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개유정난 쪽 이 상황은 만약에 그런 제안이 들었으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유정난을 정말 스펙타클하고 정말 역동적으로 그린 영화들이나 작품들이 많잖아요. 굳이 그걸 제가 다시 생산할 필요가 네. 그리고 다시 생산한다 한들 그분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은 또 없고 네. 굳이 다 돼 있는 거를 내가 굳이 모방할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과감하게 좀 개유정난을 걷어버리고 세조도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수양대군도 네. 그리고 수양대군이 왜 등장 안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정재 씨라도 카메오로 저기서 그냥 한번 이렇게 올라만 와줘도 걸어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수양대군이 그렇게 많이 나올 분량은 아니었고 있다 하더라도 관객의 몰입을 깰 것 같았어요. 배우로 보일 것 같았어요. 어떤 분이 특별 출연을 해주시던 역할이 보이는 게 아니고 배우가 보여버리는 순간에 몰입이 깨진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 오프닝 타이틀 크레딧도 다 빼버렸어요. 보통 촬영 누구, 감독 누구, 배우 누구 들어가잖아요. 그냥 이거는 빨리 조선으로 가야 한다. 600년 전으로. 그래서 아예 스태프들 이름, 배우 이름을 다 뺐어요. 다 뒤에만 존재하게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수양대군도 저에게는 좀 불필요한 존재였고 개유정난도 굳이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잘 알려지고 어떻게 결말인지 우리가 아는 상황에서 이게 스포일러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도 좀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 또 스포일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좀 약간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조금 한번 결말 부분에 너무 좋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영화를 보면서 애초에 착상이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사극을 픽션화해서 하는 분들이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세조실록의 기록이 다르고 또 다른 어떤 또 기록들이 다 다르고. 맞아요. 다 다릅니다. 세조실록은 사실은 이제 가장 권좌 있고 그 나중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세조 측으로 미화되어서 만들었을 것이고 거기는 이제 단종이 자살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다른 기록들하고 서로 충돌하는 건데 그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사실상 이제 굉장히 이 영화로 만들 만한 두 인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날 당일날 사약을 거부하는 단종을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마다 약간 차이가 있던데 그 활주를 사용을 해서 이제 교사를 하게 하는 그런 통인이 있었다는 거죠. 통인. 또 하나는 이제 서슬프럽게 강물에 던졌는데 단종의 시신을 아무도 수습 못하죠. 왜냐하면 정말 3대가 멸망하게 되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시신을 자기가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준 어몽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록 속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을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많지 않은 기록들이잖아요. 어몽도에 관한 기록은 많아도 이 앞에 심지어는 인물도 화득인가라는 인물이던데 이 통일에 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당기자마자 뭐 온 9개의 구멍에서 피를 내고 죽었다. 그런 식의 이런 기록들이죠. 근데 이걸 굉장히 만들어서 아주 인간적이면서도 뜨거운 스토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이 사극의 착상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아까 말씀하셨던 세조가 단종이 죽은 이후에 그냥 공표해버리거든요. 저 시체를 거두는 사람은 삼족을 멸한다. 공표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동강에 그 시신이 계속 떠다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썩어가는 걸 사람들이 보면서도 못 거는. 바로 건진 것도 아니고. 바로 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어몽도라는 분이 가서 이제 목숨을 멸면지화를 각오하고 이 시신을
꺼내서 장사 치르고 도망가서 살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저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엄청난 거죠. 네. 네. 단종과 무슨 인연이 정말 있거나 그렇겠네요. 그렇지 않으면은 딱 하나 제가 이제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 자식이면 그럴 수 있겠다. 그래, 우리 집 망하게 해라. 내 목도 잘라라. 네. 내 자식은 난 장사 지내야겠다. 네. 그 정도의 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제 설정이죠. 네.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네. 영월 땅으로 유배로 올 때 네. 영월에 이제 그 하국 관리였으니까 네. 올 때 감시자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단종이 이제 이 연료실 교술에 나온 통인 혹시 같은 인물이라면 네. 이런 좀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그게 참 영화에서 제대로 후반부에 설득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감독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이라면 거두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지금 영화 속에서 유해진 씨가 맡은 어몽도라는 인물에게는 태산이라는 아이가 있잖아요. 아들이. 맞아요. 근데 중반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곤장을 맞는 굉장히 클라이맥스적인 장면이 있는데 태산이가 곤장을 받은 뒤에는 거의 안 나오지 않나요? 분량이 사실 상당히 적죠. 사라지죠. 네, 네. 그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면 태산이 아들인데 아들이 곤장을 맞는 장면에서 물론 죽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장면 이후로 사실상 단종이 엄흥도의 사실상 감정상으로는 부자 관계가 맞아요. 성립해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에 시신을 수습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설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그게 같습니다. 부자 관계처럼 형성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 배우분들도 그런 점을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네. 네, 특히 뭐 유해진 씨랑 박지훈 씨도 네. 서로 이제 아버지 아들처럼 지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배우들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네. 배우들이 보통 이렇게 일 때문에 만나는 경우지 네. 이렇게 나이도 뭐 몇십 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서로를 좋아하기는 쉽지 않은데 정말 유진 씨가 자식처럼 대했어요. 끈끈하게 했고 그 박지훈 씨도 누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혜진이가 왜 이렇게 좋니? 네. 모르겠어요. 저 너무 좋아요. 네. 둘이 좋아했어요, 정말로. 네. 인간적으로도 좋아했고 배우로서도 서로 신뢰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네. 그래서 확실히 그 두 사람의 연결은 그런 거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장사꾼과 손님이에요. 저 사람으로 저 사람을 유치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네. 돈을 벌었는데 오지 말아야 될 손님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근 덩어리 손님이 왔고 이 골치 덩어리 손님이 어떻게 그냥 대충 여기다가 그냥 딴 데로 다시 가게 만드는가가 이제 목표가 됐는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장사치였던 사람이 정이 쌓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웃이 되고 네. 친구가 되고 그 밥 먹는 장면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처럼 돼버리거든요. 네. 전 제 나름대로는 이제 속으로 계속 그런 관계 설정들을 해갔죠. 요쯤에는 요 정도 감정, 요쯤에 요 정도 감정 했는데 감독이 아무리 설정을 해도 배우들이 그걸 못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제가 뭐 특별히 디렉션을 안 해도 될 만큼 엄청난 케미들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단종 입장에서 보면 궁에서 10살, 그러니까 만으로 10살이더라고요. 네. 만으로 10살 때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사실상 본인이 겪은 일도 어마어마한 일들이지만 맞아요. 사실상 궁에서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일반 백성을 만날 일이 없었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유배를 가게 되고 말 그대로 백성을 처음 만났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영화적인 상상으로 같이 이렇게 밥상을 놓고 굉장히 많은 장면들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처음엔 안 먹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먹던가.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좋던데 특히 이제 그 밥상을 계속 단식을 해서 안 먹던 사람이 왕이 어느 순간 이제 맛있게 먹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먹었던 묵국을 누가 만들었는지 뭐 막동어멈이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직접 마을에서 만났을 때 하나하나 유해진 씨가 소개해 줄 때 눈 맞춰가면서 묵국이 어땠는지 무슨 어죽이 어땠는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푸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밥에 관해서 나오는 유머러스한 장면들은 사실은 좀 우리 입장에서 많이 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 입장에서 왕의 음식을 대신 먹으니까 막 좋은데 막 트림을 해서 걸린다거나 이런 장면들 약간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 장면부터는 밥상에 관한 것들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죠. 쌀밥이라는 의미가 이때는 이 쌀이라는 거는 권력이잖아요. 힘. 가장 큰 권력자는 논밭을 소유한 자. 네. 그리고 그 쌀들을 이 소장농으로부터 얻어내는 자. 네. 그 모든 거래는 다 쌀로 이루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쌀밥을 못 먹고 살아가고 있고 네. 쌀밥을 먹는 것이 소원인 백성들이 있고 네. 하물며 그 강원도 두메산골에는 네. 평생 쌀밥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강원도 출신이라서 더 막 아, 강원도 출신이세요? 네, 영월보다 더 들어가는 정선이라고요. 아, 정선이. 네, 네. 어머. 단종 오셨으면 잘해드렸을 텐데. 네, 그러게요. 네. 그러고 보니 강남은 강남 키드시잖아요. 휘문 고등학교 나오고 야 이거 진짜 너무 이율배반이네. 지금 내가 강원도 사람이 지금 말이야. 네. 아니 그런데 그럼 뭐 합니까? 엔딩이 좋잖아요. 서울대 가셨고. 지금 무슨 갑자기 다시 또 이렇게 받으시는 얘기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민족한테 밥이라는 건 좀 각별한 의미입니다. 네네네. 밥심, 한국인은 밥심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어떤 밥상, 밥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로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그게 후반부에 잘 산 것 같아서. 그런 단종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제대로 풀어내고 연출적으로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후반부 사실 이 영화 후반부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져가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단종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네. 백성을 처음 만났을 것이고 같이 밥을 먹기도 그렇죠. 하고 영화는 다키스타워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처칠이 2차 세계대전에 네.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서도 보면 사실은 히틀러가 전 유럽을 장악하고 이것을 이제 영국이 풍전등화 앞에서 아무리 천하의 처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맞서 싸워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가 칼을 거둬야 되는지 굉장히 겁을 내면서 네네. 그러다가 평생 안 타는 이 사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사람이니까 왜냐면 너무 금수저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처음인가 두 번째로 전철을 타요. 전철을 타는데 거기 일반 백성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백성들하고 갑자기 처칠이 알려지니까 백성들이 말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거기서부터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결사항전으로 나가고 영웅이 되었다 이런 건데 네. 이 영화도 굉장히 비슷해요. 단종이 그러네요. 원래는 희망이 하나도 없다가 이 백성들을 하나하나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서 얻은 것을 가지고 사실은 후반부에 그 사람이 결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그 무지한 네. 조선 시대로 치면은 교육계 기회가 없었겠죠. 그렇죠. 무지한 자에게 진짜 그 왕은 어때야 하는지, 국가는 어때야 하는지를 배운 것이 아닌가. 네. 네. 왕은 저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어야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이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네. 그래서 사실 조선 초기만 해도 과거 시험 자체가 굉장히 문호가 열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중기로 넘어가서 계속 닫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이 초기에는 우리가 아는 뭐 장영실이나 이런 인물들도 이 네, 역사에 굉장히 기록돼 있지만은 천안 신분 출신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사받고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었던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세종 때 가장 활발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아버지 문종을 지나서 이제 단종 이후로 가면서 이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양반의 승자 독식처럼 이제 조선이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궁궐에서 태어나서 궁궐 사람들만 본 단종이 이 유배지에 와서 이 진짜 백성들 네. 무엇이 필요한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네. 그 어몽도의 아들인 태산이에게 과거 시험을 봐서 바꾸고 싶다고 이 애가 얘기하잖아요. 기회 얘기하죠. 태산이. 네. 네.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는 대사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지. 진짜 좋은 조선을 만들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단종이 이제야 비로소. 그래서 이제 그 금성대군의 제안을 네, 받아들이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 전까지는 심지어는 서찰을 보는 것도 겁내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따져보니까 돌아가셨을 때가 지금 나이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겁이 나고 이랬을 텐데 네. 그런 것을 영화에서 굉장히 후반부를 멋지게 보여주신 네.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저는 이제 좋아하는 장면들이 후반부에 몰려 있습니다. 아, 예. 사실은 많은 영화들이 초반에 막 재밌게 보다가 뭐 약간 뒷심이 빠진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좀 자극적으로 흐른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후반부가 가면 사실 그렇지 않은 영화들이 많은데 네. 이 영화는 특히 뒤로 갈수록 점점 좀 도와주고 영화를 보고 나올 때는 이제 굉장히 대중적으로 강력한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런 장면 중에 몇 장면 한번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영화에서 정말 이제 불꽃 튀는 장면이 이제 네. 그 관아에서 태산이 곤장을 맞는 장면. 네, 네. 거기서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세 인물이 부딪히잖아요. 네, 네. 그 장면에서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은데 네. 일단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칩거하고 아무런 의욕도 없다시피 했던 왕이 직접 지금 왕좌에서 물러났지만 네. 거기서 찾아가서 곤장을 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다 맞서는 어떤 한명회의 어떤 그 서슬퍼런 행동 때문에 네. 좌절되는 그 장면. 네. 그 장면 찍으실 때 어떠셨어요? 그때 배우들의 어떤 그 부딪힘이라는 게 정말 너무 긴장했죠. 이게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사람도 많이 나오고. 네, 영화의 터닝 포인트가 네네네. 되는 장면인데 네. 일단은 저는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네, 다 알고 있었고 이 한명회하고 이용이 단종이 어떻게 서로 대사를 주고받을지는 그 씬만 몇 번을 연습했는지 몰라요. 그 같이 이렇게 맞춰보는 것 자체를.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죠. 실제로 로케이션에 가고 네. 그리고 우리 앞에 찍은 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묘하게 우리의 정서를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연습을 해도. 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네. 어느 정도로 굳건한 토대가 있는 상태에서 바뀌어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거기서 제일 어려운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단종, 박지훈 씨도 어렵고 유지태 씨도 어렵지만 어몽도가 어려운 역할. 중간에서. 그렇죠. 중간에서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가 시나리오에는 쓰여져 있지 않잖아요. 네. 올곧이 배우가 다 해야 되는 네. 일인데 자기 자식을 살리러 왔고 이 왕이 자기 자식 편에 더 서는데 한명회가 저렇게 나왔을 때 나는 어디로 붙어야 하는가. 정은 이 어린 왕에게 축적될 정도로 한참 축적이 돼서 쌓여 있지만 사실 유다 같은 거예요. 네. 배신한 거죠. 네. 배신한 거죠. 그렇죠. 진짜 이 나라의 왕이 누군지 내가 잊었다. 그걸 또 듣고 있잖아요. 네. 네. 아직 그런 시인들이 지금 그래서 그 시는 다른 배우들도 그렇지만 유해진 씨한테 참 고마워하는 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 찍으셨나요? 아니면 네. 현장에서 근데 네. 제가 원래 테이크를 많이 안 가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제작자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감독. 테이크를 많이 원래 안 가요. 네. 리허설도 안 하고. 그러네요. 되게 시간은 많이 줄이네요. 글쎄 말이에요. 돈 안 드는 사무실에서 연습하고. 그러네. 나중에 방송 나가면 많이 찾아들 수 있는 영화사에. 계속 이제 엄청 들어오는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테이크도 우리가 한 3번 정도씩밖에 안 갔어요. 네. 네. 그래서 3번이나 간 것도 이렇게 부족해서 3번 간 게 아닙니다. 너무 빨리 끝나면 이상 없어 보이니까. 모든 게 다 한 번에 오케이면. 네. 그리고 혹시나 조금 더 그래서 좀 디렉션을 들여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만족하는 그림은 나왔어요. 네. 그런데 가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배우분들한테 우리 진짜 이번에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저가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한 번 더 가는 대신에 마음대로 해보자. 틀에 갇히지 말고. 그런 컷들이 쓰여진 것들도 있고.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첫 번째 테이크가 쓴 것도 있고. 그것도 많고. 네. 그래서 많이 가봤자 한 4번 갔나? 대부분 2-3번 해서. 유해진 씨가 저한테 너무 안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찍으면서도 어느 정도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들으면서 봤어요. 그게 확신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다 자기 목표 정확히 해주셔가지고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말하면 감독은 오케이가 아닌 걸 골라내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래서 저는 다른 감독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비슷한 걸 계속 찍지? 내가 볼 때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저걸 편집실에서 골라내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커버리지가 너무 많고. 저렇게 노동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든 편집실에서든.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런 연습을 거쳐왔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할 줄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일단 배우들이 기본적인 초석이 단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 안 했어요. 5초 안에 TV 셋톱박스를 찾아보세요. 5, 4, 3, 2, 1. 정답은 TV 뒤. 감쪽같이 숨어있죠? 선 없이 더 깔끔하게. 어디서든 자유롭게. SK 브로드밴드의 초소형 셋톱박스 스마트 3 미니. 지금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과 BTV를 신규 가입하면 이동식 TV까지 무료. 이것이 바로 BTV 무빙.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또 찍은 장소가 이제 영월에서도 찍으셨잖아요. 또 이제 곳곳에서 찍고 또 많은 부분을 또 세트를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그 단종이 머물던 그 거처는 이제 청룡포에 가서 찍으면 제일 좋은데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은 다른가요? 네, 지금은 달라요. 좀 많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전국을 뒤졌죠. 가장 진짜 청룡포다운 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국을 뒤졌는데 묘하게 유력한 후보지를 영월에서 발견한 겁니다. 실제로 또 영월이기도 해요. 거기 영월이고 동강 그 지류예요. 실제 청룡포랑 얼마 안 떨어진 곳이에요. 게다가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이 강원도 영월이라는 데가 지형적으로 차 타고 다니면서 느끼거든요. 경기도 산세 다르고
강원도 산세 다르고 경상도 산세 달라요. 네. 강원도는 확실히 강원도의 힘 같은 게 뭔가 그런 게 느껴져요. 네. 아, 강원도에 왔구나라는 게 네. 느껴지는데 특히 이 영월 쪽은 동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산 사이로 강이 흐르기 때문에 네. 강이 동글동글하게 계속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청룡포 같은 그런 청룡포 같은 지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이라고 하는. 네. 네. 그런데 거기 동강 그 청룡포 근처에 갔더니 정말로 이렇게 딱 삼면이 이렇게 돼 있는 지형이 나온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거기 길이 없었어요. 앞에 경치도 너무 좋고 영화 이제 로케이션으로 쓰인 곳인데. 실제로 그럼 강으로 가셨습니까? 네네. 영화에서처럼?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도로도 안 나 있죠, 당연히.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으니까 이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풀숲 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길을 또 저희가 닫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 토목 공사를 해가지고 네. 거기다 이제 배소 세트를 지어서 거기서 촬영을 했었죠. 너무 좋아요. 진짜로 차 소리도 안 들리고 산새 소리만 들리는 곳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영화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가겠네요. 그 지금도 남아있나요? 지금은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그때 영월군에서 나오셔서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분들도 너무 허물게 영화가 아깝다. 너무 잘 되면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복구를 하는 게 원칙이라서 침수 지역이에요. 침수 지역을. 그리고 그러시다면. 이게 또 그걸 놔두면은 야영객들이나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이제 관리 비용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희는 이제 복구하고 나왔는데 영화 속에만 있고 이제 없는 것이죠. 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영화라면 떠오르는 또 다른 영화가 있어요. 저는 이제 라디오스타. 네, 라디오스타는 물론 현대물이지만 그 영월이 주는 게 있는데 영월에서 영화를 찍으면 이렇게 쉬우면서 좋으면서도 마음을 가져가는 영화들이 나오나? 사실은 살짝 그 생각도 했어요. 너무 좋아요. 저희가 한 달 좀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모두가 영화를 좋아했어요. 네. 이렇게 살기 좋고 마음 편한 도시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유해진 씨랑 이렇게 다니면서서도 저희 이제 친구니까 혜진아, 야 저기 저 집 사라 니가. 저런 집 사. 그래서 아이 네가 사.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그 정도로 친구한테 집을 사기 권해서 제가 그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놀러 가고 살고 싶은 정도. 본인이 사시면 되잖아요. 아니. 유해진 씨가 사기 딱 좋은 곳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네. 아무튼 모두가 너무 좋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너무 기분 좋고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공기도 너무 좋고 그 사람들도 너무 좋고 음식도 맛있고 배우들하고도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영어를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얘기. 영화의 이제 클라이맥스에 관한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장면이 결국은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될 거라는 건 배우들, 스태프들, 관객들까지 다 아는 그 장면이고 결국은 이제 굉장히 끔찍한 그런 최후를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또 견종이 거룩한 뜻이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영화에서 사실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둬가는 걸 어몽도가 하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일단 그 세월이 흘러서 이 유해진 씨가 한국 영화사에 이제 발자취를 남긴 배우로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몇몇 장면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거나 클립으로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거나 공로상일 때 어떤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반드시 그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빠지기 쉽지 않은 장면일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유해진 씨가 얼마나 감초처럼 영화를 맛깔나게 만드는지는 이제 오랜 세월 수십 년 동안 증명을 하셨는데 물론 감동적인 영화도 많이 하시고 정통적인 영화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장면의 그 연기는 사실은 그 배우 입장에서도 하고 나서 아싸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장면 찍을 때부터 다 긴장했어요. 모두가. 왜냐면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배우들이 얼마나 지금 예민해져 있고 집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했고 보통은 이제 저희 이제 스태프들 현장에 가면 막 시끌벅적 하잖아요. 모두가 조용했어요. 모두가 조용했고 평소엔 저도 많이 떠들면서 출근하는 편인데 저도 조용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이제 분장 받으면서 울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장 차를 갔더니 정말 분장을 받으면서 이제 아직 씬을 찍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입이 돼서 분장을 막 받으면서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조용한 상태로 진행이 됐어요. 바늘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탁 돌아볼 정도로 조용한 상태로 진행이 됐고 이것들을 이제 찍고 하는데 한 번 더 찍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고통을 아니까 더 찍자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미안한 느낌. 그래서 남이 대충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감독이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저한테도 진짜 잊혀지지가 않는 제 영화 인생에서도 잊혀지지가 않는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스태프들도 모니터 보면서 울었어요. 그 장면 찍는 그 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배우는 저 사람 한 명밖에 없다. 근데 그때 대사도 너무 잘 쓰신 것 같아요. 그 대사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갑니다. 또 그걸 이제 강에 비유하고 실제로 강에 나중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랬을 때 어떤
부분이나 네. 이런 게 참 정말 강력한 네. 그런 어떤 그 감정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이제 이 장면을 당연히 안에 있는 그 단종 입장에서도 찍으셨겠죠. 실제로 나오기도 예, 하고. 예. 근데 영화에서 단종이 이제 숨을 거두는 장면은 사실 전신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약간 눈 하나 정도만 나오고 예. 손 툭 떨어지는 게 나오고 맞아요. 사실상 어떻게 목숨을 이제 마지막에 아끼는지를 표현을 안 하셨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던데. 시나리오 단계부터 그 안은 안 보여주는 걸 생각하고 썼어요. 왜요? 슬픔은 밖에 있는 사람들만 느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분이 가시는 그 장면을 네.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이 더 애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거기서 목이 졸려서 발버둥 치거나 고통을 느끼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애도의 방식이 아니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콘티 짤 때도 그 안에 씬들은 없었어요. 아주 익스트림 클로즈업들, 이런 것들만, 우리 소설, 그런 제목도 있잖아요. 살아남은 자의 슬픔? 슬픔을 느끼는 건 산자들의 몫이잖아요. 애도도 산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죄책감도 있고요. 예, 맞아요. 저렇게 어린 왕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관객들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그쪽 안쪽에는 되게 최대한 절제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가 후반부에서 너무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네. 또 그런 또 좋은 기억도 있고 또 슬프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부로 생각하면 사실은 약간 걸리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제 경우에 이제 어떤 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런 영화들 더군다나 장항준 감독님이 너무 유쾌하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아는 상황에서 당연히 유머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가 실제로도 굉장히 웃기기도 하고 초반에 굉장히 서슬프렇게 그 한 명이가 찾아와서 왕의 처소에서 단군을 만나는 그 바로 다음 장면 내가 어디로 그래서 가게 되는 건가라고 묻는 순간 바로 이제 영혼이 나오잖아요. 톤이 확 바뀌죠. 확 바뀌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노루 사냥을 하다가 이제 호랑이 나오게 되고 두 발이나 잘못 쏘게 되고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었습니다. 강박이다. 이런 느낌을 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즐겁게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뒤에는 너무 큰 슬픔이 있고 맞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유머들 이런 것들이 영화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약간 좀 영화가 너무 좋으니까 뒷부분에 가서 이런 생각이 사실 없지 솔직히 않았어요. 말씀드릴까요? 네. 그걸 다시 찍고 싶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게 강박이 느껴져요. 네. 그 화면 안에서 네. 뭔가 해야 된다는 강박이 느껴지는. 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찍고 싶은 장면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바뀌었으면 참 마음이 달랐을 텐데 영화가 점점 관객을 설득하니까 저는 사실은 처음엔 약간 팔짱 끼고 보다가 점점 이렇게 영화에 몰입하다가 뒷부분에 가면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아주 깊이 이입되는 마음을 가져가는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순서대로 찍으셨나요? 대충은요? 네. 거의 다 그렇군요. 순서대로 찍고 있어요. 배우들 입장에서는 연기하기가 굉장히 감정에 이입하기가 굉장히 그거 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G 앞에서 이렇게 블루매트 놓고 그러니까요. 막 괴물 본 것처럼 막 연기하라는 거라고 그거랑 크게 다른 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서대로 찍지 않는 거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것만큼은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감독으로서는 좀 지켜드려야겠다. 왜냐면 이제 감독은 어차피 배우들이 좋은 컨디션에 좋은 상태에서 연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관아에서의 장면이나 곤장을 치는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이라는 건 누가 봐도 명장면이고 누가 봐도 너무 영화에서 훌륭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제대로 눈치챌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독님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던 장면, 의외로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감정적으로든 혹은 뭐 본인도 스스로가 약간 판단이 잘 안 섰다거나 흥도가 시신을 수습하는 그 장면 거의 엔딩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맨 처음에 썼던 거는 저도 기억을 못했는데 저희 PD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쓸 때도 원래 밤신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시신을 수습하는 씬도. 그런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느 날 오더니 이건 낮신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억이 안 나세요? 알콜. 무슨 말씀?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더 처연하다. 오히려. 환한 이 아름다운 풍광에서 막 눈부신 햇살을 받으면서 시신을 수습하는 게 더 처연하다. 그래서 이제 했다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낮신으로 바꾼 다음에 찍으러 갔는데 그날 해가 쨍쨍 안 뜬 거예요. 해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접을 수 없는데 이게 왜냐면 저희가 기간 안에 뭔가를 찍었어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가끔 합니다. 봉준호 감독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장면. 진짜로. 제가 또 워낙 좋아하는 감독님이고 신분도 있고 자랑한 겁니다. 나이도 같잖아요. 맞습니다. 동갑이시고.
둘 다 강남이고. 그분 잠실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오, 강남 한명대 박찬우. 다 강남 키드예요. 네, 저는 강원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연대구, 서강대구, 여기 전문대구, 서울대잖아요. 이야기가 끊임없는 도돌이표야.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거야. 계속 결론은 일로 가. 네. 왜 살인의 추억 때도 봉 감독님이 그 어떤 장면 찍을 때 눈두렁 장면인가? 네. 그걸 찍을 때 흐린 날을 기다렸었다고 며칠 동안. 나도 그래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한테 촬영님 이거 좀 해가 좀 쨍쨍 뜨고 방법이 없어요. 감독 오늘은 해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일 제가 심적으로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냥 해가 안 나온 봉준호가 못 된 거죠. 저는 장항준이 된 거죠. 그 장면도 조금 그날 해가 떴으면 훨씬 더 좋은 이렇게 그 물에 반사되는 이 실루엣 있잖아요. 윤슬 같은 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풀이나 자연도 너무나 그 초록초록해지잖아요. 햇살이 쫙 내려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장면은 뭐였냐면 유해진 씨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거 흥도가 이홍이가 물장난 치는 거를 그거 원래 시나리오 없었거든요. 그걸 찍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전에 이 박지훈 배우가 분장차에서 의상을 입은 채로 혼자 저 물가에서 물장난을 치는 걸 분장 스텝이 찍어갖고 어디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짠하게 나온 거예요. 이 유해진 씨가 그걸 보고 자기 울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이걸 혹시 찍으면 어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디 쓰일지는 모르겠으나 찍어놓으면 굉장히 고려할 만한 씬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살아남을 확률이 반은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스태프들한테도 이제 의견을 구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다 이걸 왜 찍나 하는 표정들. 일단 신노래에는 없는 장면이니까. 그리고 이게 어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신을 수습한 사이에다가 이제 띄워 넣은 씬인데 그 장면에서 제가 어떤 개를 넘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간계 무슨 개 뭐 이러잖아요. 이건 넘었다. 이건 동물적인 감각이다. 본인도 어디 쓰일지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저도 이 씬에 대한 애정이 좀 있어가지고 끝까지 이거 어디 넣을지 굉장히 고민하다가 한 일주일 넘게 요거를 어디다 넣어보고 하다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씬은 진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신비롭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제 감독님을 이제 만나서 오늘 촬영하는 게 아마 무척이나 재밌는 그런 방송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그건 확신이에요. 확신인데 사실은 오늘 너무 솔직하고 또 너무 깊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좀 낯설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 본인이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막 1시간 얘기하신 적이 없죠. 대부분 신변 잡기에 대한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이고 장소가 장소이고 또 상대방이 또 상대방. 저는 이동진 평론가님하고 이렇게 장시간 진지한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없어요. 계속 막 동진찡 이런 거 하셨잖아요. 동진찡 맨날 이렇게 그렇게만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또 괜찮은데요? 영화를 보면 사실 감독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고스란히 보이는데 그런 쪽으로 너무 오늘 풍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감독님한테도 여러 캐릭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감독이라는 아이덴티티랑 무관하게 사람들을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주는 엔터테이너적인 것들을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특히 최근에 한 몇 년간은 감독님이 정말 4편의 장편 영화를 사실 다들 요즘 영화 못 찍고 있는데 사극부터 시작해서 뭐 스포츠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영화를 왕성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감독으로서 제대로 이렇게 오늘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번 이렇게 좋은 영화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저도 좀 이번 작품에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선배잖아요. 영화계에서는 선배가 되었고 그 빛나는 재능을 가졌던 우리 또래의 수많은 감독들이 사라졌어요. 정말 영화 잘 만들고 정말 똑똑했던 나의 동료들이 다 업계를 다 떠났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그리고 지금 제 생애 극장이 위기를 맞을 거라는 것도 상상을 못했고 그래서 지금 조금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유해진 씨도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우리가 그냥 우리 영화만 잘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남의 기회를 어찌 보면 뺏어서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런 책임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더군다나 많은 영화들이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폄하되는 건 아닙니다만 오래전에 찍은 영화가 사실은 몇 년을 네. 걸쳐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 영화는 가장 최근에 찍은 영화고 맞아요. 그렇죠? 작년에 찍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따끈따끈하게 나온 네. 그런 이게 영화이기도 뭐 하죠. 사극이 굳이 따끈따끈할 필요 없는데 뭐 유행을 타는 것도 아니고. 먹어도 되는군요. 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네. 찍은 지 진짜 얼마 안 돼 가지고 세상에 나온 영화죠. 네. 네. 작가님은 이 영화 보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김희 작가님은 네. 오빠 잘했어. 오빠 잘했어. 오빠 좋아. 오빠 좋아. 항상 그랬나요? 이 영화가 그런가요? 유일하죠. 아 그래요? 네, 오, 네, 진짜 유일하죠. 진짜 네. 칭찬. 네, 유일하죠. 유일하죠. VIP사 오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울고 가셨어요. 울고 가셨고 그게 기억나네요. 네. 뒤풀이 자리에 김우성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아 또 한 명에 네. 워낙 잘하셨잖아요. 김우성 한 명은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들어오셨어요. 야, 농담으로. 또 그렇게 말하니까 멋있네요. 네. 김우성 선배님하고도 되게 즐겁게 그날 술자리를 가셨었는데 이상하게 저희 식구들만 안 울었어요. 일이니까 너무 많이 봤으니까. 네. 아니 그리고 조금 다들 좀 T예요. T. 저까지.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까지 영화 보면서 한 번도 운 적 없거든요. 그래요? 예능 보면서 운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웃겨서. 네. 네. 아니 진짜 슬퍼서. 요즘에 관찰 예능 그런 거 네. 그런 걸 했는데 그러고 운 적은 몇 번 있는데 하게 저는 영화를 보면서 왜 아직도 운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울겠죠. 그 작품이 뭘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래도 이 영화 보면서 약간 울컥하시진 않으셨어요? 울리기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편집실이라든지. 그럴 때가 몇 군데 있었죠. 네. 예를 들면 이제 달파란 음악 감독이 작업실에 가서 그 음악을 깐 거를 이제 좋은 사운드로 들으면서 이제 그 화면을 좀 뭔가 울컥하는 기분이. 성취감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너무 좋은 장면을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윌리엄 와일러예요. 심지어 제가 이 영화를 뭐 이런 배너처럼. 네.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네, 오늘 장시간 너무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이렇게 이 기세로 영화 계속 만드시면 또 1년에 또 뵙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제발 사실 여기 오는 게 제 출세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김치! 이게 뭐야? 오늘 인터뷰에서 나왔던 지금 띄워드린 영화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